새벽 4시, 아직 해가 들지 않은 수산시장 골목에는 늘 같은 냄새가 깔렸다. 소금기 섞인 물, 얼음이 녹아 생긴 물웅덩이, 그리고 갓 도착한 생선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숨결. 서순애는 그 냄새를 하루의 시작처럼 받아들였다. 여기 고등어 내려놔요. 얼음 좀 더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또렷했다. 잠을 덜 잔 사람 특유의 떨림이 있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다. 칼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비늘은 튀어도 개의치 않았다. 순애는 생선 가게의 하루를 몸으로 알고 있었다. 박봉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서 있기는 했다. 문 열어야지. 그가 말했고 순애가 대답했다. 열었어요. 봉수는 문을 반쯤 밀어 올리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생선 냄새가 훅 끼쳐오자 얼굴이 찌푸려졌다. 아, 진짜 이 냄새는 적응이 안 돼. 그는 외투깃을 세우고 손을 털듯 흔들더니 가게 안으로 더 들어오지 않았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라는 걸 이미 수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이다. 봉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상인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는 늘 그곳으로 갔다. 회의가 있다. 사무 볼 게 있다. 사람 상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나 좀 다녀올게. 순애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발걸음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생선을 손질했다. 내장과 피가 섞인 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혼자 남았다는 확인처럼 들렸다. 아침 장사는 전쟁이었다. 손님은 쉴 새 없이 몰려왔고 순애는 계산을 하면서 동시에 손질을 하고 얼음을 퍼나르고 비닐봉지를 묶었다. 화장실에 갈 생각은 애초에 접어둔 지 오래였다. 밥은 점심이 지나서야 생각났고 그마저도 대부분 놓쳤다. 아주머니, 갈치 한 마리 더 줘요. 네. 이거 싱싱한 거 맞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순애는 자기 몸보다 생선 상태를 더 먼저 챙겼다. 정오가 지나자 머리가 묵직해졌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원래 이런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칼을 쥔 손이 순간 흔들렸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봉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후 3시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였다. 시장 전체가 시끄러워졌고 순애의 가게 앞에도 줄이 생겼다. 그때 시야 한쪽이 갑자기 흐려졌다.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순애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여보, 빨리 좀 와요.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응, 알았어. 봉수의 대답은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공기처럼 믿을 수 없었다. 전화는 끊겼다. 순애는 다시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주머니, 누군가 불렀다.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이 꺼졌다. 순애가 쓰러지는 데에는 소리가 없었다. 몸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 대신 사람들의 비명만이 터졌다. 사람 쓰러졌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상인 몇 명이 달려왔다. 누군가는 119를 누르려 했고 누군가는 순애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숨은 얕았고 눈은 반쯤 풀려 있었다. 안 돼, 이러다 늦어. 옆 가게 주인은 순애를 업었다. 얼음과 물로 젖은 바닥을 뛰어가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야 의료진들이 인계를 받았다. 진단은 빠르게 내려졌다. 뇌출혈. 즉시 수술 필요. 그제야 박봉수가 나타났다.
숨을 헐떡이며 마치 큰일을 겪은 사람처럼. 왜 이제야 연락을?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수술실 앞의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순애의 몸 안에서 피가 흘렀고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 서순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봉수는 아직 몰랐다. 이 침묵이, 이 비린내가 언젠가 자기 목을 조르게 될 거라는 걸. 서순애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설게 하였다. 빛은 너무 밝았고 머리는 무언가로 꽉 찬 듯 무거웠다. 눈을 깜빡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몸이 자기 것이 아닌 느낌이 들었다. 깨어났어요. 누군가 말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순애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렀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인지, 다시 돌아와 버렸다는 절망인지, 그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다. 박봉수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순애야,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순애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재활은 전쟁보다 길었다. 말을 다시 배우는데 몇 달이 걸렸고 오른쪽 손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 포크를 쥐고 음식을 입으로 옮겼을 때 절반은 흘렸다.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봉수는 말로는 다정했다. 병실에 자주 왔고 보호자 서류도 빠짐없이 챙겼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남편이 참 잘해요. 저런 남편 요즘 드문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렸다. 칭찬이 봉수에게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쌓였다. 봉수는 병실에서 늘 바빴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가게는 내가 봐야지. 사람 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당신이 쓰러졌잖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다. 그 말 속에 죄책감은 없다는 걸. 봉수는 여전히 생선 냄새를 싫어했고 손질은 다른 상인에게 맡겼다. 가게는 유지됐고 돈도 들어왔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던 날 재활병원 창가에서 순애는 오래밖을 바라봤다. 흰 눈이 쌓이는 속도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봉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발음은 아직 부자연스러웠다. 응? 나 그날 전화했을 때 봉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순애는 놓치지 않았다. 빨리 와달라고 했잖아. 응, 그랬지. 왜 안 왔어?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봉수는 잠시 창밖을 봤다가 말했다. 그땐 상황이 좀. 그는 말을 흐렸다. 변명은 늘 그렇게 시작됐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잠들기 전마다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바닥이 기울어지던 순간 손에서 떨어진 칼 그리고 알았어라는 가벼운 목소리. 그 기억은 재활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봄이 오기 전 순애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봉수는 여전히 바빴고 순애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봉수가 말했다.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다시 가게 생각해봐야지. 그 말에 순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왜 쓰러졌는지 알아?
봉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다 했잖아. 그 순간 순애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공치사였다. 당신은 내가 쓰러지기 전엔 아무것도 안 했어. 봉수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다. 이 사람과는 함께 늙어갈 수 없다는 걸. 며칠 뒤 순애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해요. 봉수는 웃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는 듯이. 지금 몸도 이런데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내가 1년 동안 병간호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산은? 그 질문에 순애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할 거라는 걸. 며칠 후 봉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순애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날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돈을 굴렸는지. 순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되는 법이었다. 법원 복도는 병원과 닮아 있었다. 하얗고 차갑고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공간. 박봉수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변호사는 그에게 여러 번 말했다. 배우자분이 쓰러지신 이후 1년간 병간호를 하셨고 생계도 유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입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순애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등을 곧게 세운 채.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른손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첫 공방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박봉수 측은 강조했다. 병간호, 가게 운영, 경제적 기여. 피고 박봉수는 배우자가 쓰러진 이후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판사에게도 방청석에도 성실한 남편으로 비쳤다. 그때 순애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반대 신문을 요청합니다. 박봉수 씨. 네. 수산시장 상인회 사무실 자주 이용하셨죠? 네. 회의도 있고 일도 있고 회의 명목으로 오전 내내 자리를 비운 날이 많았죠? 봉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그날도 그러셨습니까? 변호사는 날짜를 불렀다. 서순애가 쓰러진 바로 그날. 봉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날은 상인회 사무실 CCTV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봉수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다른 상인과 웃고 있는 모습. 그 시각 순애는 가게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 법정이 술렁였다. 다음 질문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봉수 씨 명의로 된 차명 계좌 인정하십니까? 무슨 상인회 공동구매 자금 일부가 박봉수 씨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봉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무엇입니까? 도장이 찍힌 계약서, 위조된 서명, 그리고 박봉수라는 이름. 그 돈은 그가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빠져나가 있던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증인은 이어졌다. 그날 아주머니 혼자 일하는 거 다들 봤어요. 전화하는 것도 봤고요. 남편한테 쓰러지기 전까지 진짜 말이 아니었어요. 상인들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그 누구도 봉수를 감싸지 않았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마지막으로 순애가 일어섰다. 발언 기회는 짧았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제가 쓰러진 날,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목숨보다 가벼웠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저는 그 사실을 안 채로 같은 사람과 더 살 수 없습니다. 판결은 명확했다. 재산 분할 박봉수의 분리, 상인회 자금 유용별도 조사 착수, 이혼 성립. 봉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그날 무너졌다. 며칠 후 시장. 서순애는 가게 앞을 지나쳤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봉수는 보이지 않았다. 상인회 사무실 문에는 새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회계 문제로 인한 임원 전원 교체. 순애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비린내는 여전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순애는 조용히 생각했다. 복수는 소리 없이 끝났고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